남편이 죽자마자 시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장례도 끝나기 전에요. 재산 이야기를 하자꾸나. 22의 젊은 과부 앞에 탐욕스러운 시아버지, 빈털터리 시동생 셋, 위조 빈문서를 든 사기꾼, 그리고 마지막엔 죽은 남편의 첩과 아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슌조 18년, 경기도 광주. 그곳에 박씨라는 대상인이 있었습니다.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비단과 약재를 거래하던 거상이었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2 꽃다운 나이의 과부 송씨, 그리고 겨우 5살 난 어린 딸아이뿐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과부, 조선에서 이보다 위태로운 처지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아버지 박영감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도박판과 기생집을 전전하며 아들의 번 돈을 축내기만 했던 자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손을 못 댔지요. 그 아들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들은 죽었고 남은 것은 연약한 며느리와 손녀뿐. 박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곡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주석에 앉아 눈물 한 방울 흐리지 않았습니다. 3일장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박영감이 며느리를 불렀지요. 송씨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재산 말이다. 네 남편이 남긴 것들 이제 어떻게 할 셈이냐.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재산 이야기라니요. 과부 송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송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던 것을. 평생 손에 넣지 못했던 아들의 재산을 이제야 빼앗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 뒤에는 빈털터리 시동생 셋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 송씨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 옵니다. 시아버지가 재산을 맡겠다고 나섰을 때 22의 과부 송씨가 무엇을 했을 것 같소? 울었을까요? 빌었을까요? 아니었소. 그녀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빈문서였소.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버님, 이 재산을 가져가시려면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은자 500냥, 당시로서는 기와집 10채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소.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산은 담이 나지만 그 빚까지 떠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송씨의 진짜 지혜가 빛났소. 그녀는 시아버지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읽지 못하는 시아버지가 그 문서의 진위를 어찌 확인하겠소?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소. 아들은 이미 저승에 있으니까요. 마을 서당 훈장에게 확인을 부탁할까?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무식이 온 마을에 알려지는 것이었소. 송씨는 조용히 말했소. 재산을 원하시면 빚도 함께 가져가셔야지요. 그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효를 무기로 삼은 것이요. 시아버지는 꼼짝할 수 없었소. 하하, 그 빈문서가 진짜였을까요? 글쎄요, 그건 송씨만이 아는 일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위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시아버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소. 재산을 가져려다 오히려 빚까지 떠안을 뻔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첫 번째 침략자는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알고 있었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아버지 뒤에는 빈털터리 시동생 셋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소. 늑대 한 마리를 쫓았더니 늑대 떼가 몰려온 격이었소. 과부 송씨의 두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소. 한 장의 문서로 시아버지를 물리쳤지만 다음 적들은 더 교활하고 더 집요할 터인. 과연 그녀는 어떤 수를 준비해 두었을까요? 장례가 끝나게 무섭게 이번엔 시동생 셋이 나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말이요. 빈털터리 주제에 형수 앞에 떡하니 앉아 형님의 장사를 이어받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장사를 이어받겠다?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던 자들이 형이 피땀 흘려 일군 3,000냥짜리 가게를 쌀 3대 들고 와서 차지하겠다니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이다. 쌀 3대라.
그게 얼마인 줄 아시오? 고작 몇 푼이요. 3,000냥을 몇 푼에 사겠다는 것이니 이건 장사가 아니라 도둑질이지요. 그런데 과부 송씨 그 자리에서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송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소. 서방님께서 남기신 것이 재산만이 아니옵니다. 시동생들의 눈이 번뜩였지요. 더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 말에 그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빚이 1,000냥이옵니다. 하허, 1,000냥. 3,000냥 재산에 1,000냥 빚이라. 시동생들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재산을 물려받으면 빚도 함께 물려받아야 하는 법, 그걸 몰랐던 게지요. 시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형수, 그 빚은 형수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니오? 송씨가 고개를 저었지요. 장사를 이어받으시면 빚도 함께 가져가셔야지요. 그것이 법이옵니다. 1,000냥을 갚을 돈이 있었겠소? 평생 빈털터리로 살아온 자들인데. 쌀 10대 들고 와서 3,000냥을 먹으려던 자들이 1,000냥 빚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것이요. 막내 시동생이 버럭 소리를 짓났소. 형수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하지만 송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거짓이면 제가 목숨으로 갚겠나이다. 결국 시동생들은 빈손으로 물러났소. 아니, 빈손보다 못했지요. 들고 온 쌀 10대마저 장례 비용으로 내놓고 가야 했으니 하하, 도둑질하러 왔다가 털린 꼴이 되었소. 시아버지에 이어 시동생 셋까지 물리쳤으니 이제 끝인 줄 아셨소? 허허,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으니 위조 빈문서를 든 사기꾼 그자가 오고 있었소. 허허,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소. 시아버지 박진사가 관아에 송사를 걸었으니 며느리가 아들의 재산을 홀로 차지하고 늙은 시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죄곡이었소. 조선의 법은 불효를 중죄로 다스리니 이 한수는 꽤나 날카로웠소이다. 문제는 원님이었소. 이 고을의 원님은 뇌물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시아버지 박진사가 미리 손을 썼다는 풍문도 돌았소. 22세 젊은 과부가 노회한 양반과 탐관오리를 상대하는 판국,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소. 재판이 열리던 날 송씨는 흰 상복 차림으로 관아에 들어섰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허허,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이었소. 시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소. 젊은 과부를 너무 얕보았던 게지.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소. 이 며느리가 아들의 재산을 홀로 차지하고 늙은 시부모를 내쳤나이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송씨를 노려보았소. 뇌물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저 양반 편을 드는 것인지 분위기는 험악했소. 그때 송씨가 입을 열었소. 원님, 서녀가 증인을 세워도 되겠나이까? 원님이 허락하자 송씨는 뜻밖의 이름을 불렀소. 채권자 김주사를 불러주시옵소서.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소. 자신이 끌어들인 사기꾼이 이제 자신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으니. 김주사가 증인석에 섰소. 송씨가 물었소. 이 빈문서 그대가 작성한 것이 맞소? 김주사가 고개를 끄덕였소. 그렇다면 이 빚은 누가 갚아야 하오? 김주사가 대답했소. 빚을 진자가 갚아야 하지요. 송씨가 미소 지었소. 그렇다면 시아버님께서 갚으시면 되겠는군요. 법정이 술렁였소. 송씨가 설명했소. 이 빈문서는 시아버님께서 아들 몰래 아들의 이름으로 작성하신 것이옵니다. 하오나 아들은 이미 죽었고 빚은 남아있소이다. 법에 따르면 위조된 문서의 책임은 위조한 자에게 있지 않사옵니까? 원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소. 시아버지가 발끈했소. 내가 언제 위조를. 그러나 김주사가 고개를 저었소. 박진사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지요.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 하셨고 자신이 심어둔 사기꾼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오. 허허,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겠소. 원님이 판결을 내렸소. 빈 문서의 진위는 불분명하나 설령 진짜라 해도 박진사가 갚아야 할 것이로다. 과부 송씨에게 재산을 내놓으라 할 근거가 없도다. 뇌물을 받았어도 법리가 너무 명확했던 것이오. 탐관오리도 대놓고 불법 판결은 못 내리는 법이니 시아버지는 빈손으로 관할을 나섰소. 아니, 빈손보다 못했소. 이제 그 빈문서가 진짜든 가짜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왔으니 22의 젊은 과부가 노회한 양반을 법정에서 꺾어버린 것이오. 허허, 통쾌하지 않소.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형수님, 접니다. 만식이요.
죽은 남편의 절친한 벗이라던 정만식. 그가 품에서 꺼내던 것은 2,000냥짜리 빈문서였습니다. 2,000냥이라 쌀 1,000석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정만식은 빈문서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지요. 형님이 살아계실 때 빌려간 돈이요. 형수님께서 갚아주셔야겠소. 송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만식의 진짜 무기는 빈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지요. 젊은 과부가 빚 때문에 소문이 나면 좋을 게 없지 않겠소? 아, 이것이 바로 교활한 자들의 수법이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소문이니까요. 송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만식은 승리를 확신했겠지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송 씨가 고개를 숙인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빈문서의 날짜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을축년 3월 초이틀, 빈문서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송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지요. 그날 남편은 분명 집에 없었습니다. 평양 객주에 물건을 팔러 갔던 날이었으니까요. 송 씨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정만식은 비웃었겠지요. 돈을 가지러 갔나 보군. 하지만 송 씨가 가져온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꼼꼼히 기록해둔 평양 객주의 장부였습니다. 을축년 3월 초이틀, 평양 객주 박 씨에게 비단 20필 납품, 대금 300냥 수령. 송 씨가 장부를 펼쳐 읽었습니다. 정만식의 얼굴이 굳어갔지요. 그날 남편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떻게 빌문서를 썼겠습니까? 정만식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송 씨는 차갑게 말을 이었지요. 평양 객주 박 씨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증인으로 세울까요? 아니면 관아의 위조문서로 고발할까요? 위조문서죄는 곤장 100대의 유배형이었습니다. 정만식은 무릎을 꿇었지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협박하던 자가 애거라는 꼴이라니.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묘하지 않소. 송 씨는 정만식을 용서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지요.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마시오. 그리고 밖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 그때는 관하로 가겠습니다. 사기꾼은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였소. 시아버지도 물러갔고 시동생들도 꼬리를 내렸으며 사기꾼은 관하에 끌려갔지요. 과부 송 씨는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소.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가장 큰 시련은 마지막에 찾아오는 법이옵니다. 어느 날 밤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소. 남루한 옷차림에 2살배기 아이를 업고 있었지요. 마님을 데리고자 왔습니다. 하인들이 쫓아내려 했으나 그 여인이 내민 것은 죽은 남편의 필체가 담긴 편지였소. 과부 송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남편의 첩이었소.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살던 여인. 편지에는 분명 남편의 필체로 내 아이를 부탁하오라 적혀 있었지요. 과부 송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증거였어. 죽은 남편의 눈매와 코와 입술이 그대로 박혀 있었지요. 마치 남편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 과부 송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첩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 재산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자식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이 아이는 천민이 아닌 양반의 자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모정이었어. 과부 송 씨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간청을 마주했습니다. 과부 송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 이 아이를 인정하면 재산의 절반은 사라지는 것. 하지만 거부하면 죽은 남편의 피부치를 천민으로 내모는 것이지요. 촛불이 꺼져가는 방 안에서 그녀는 홀로 싸웠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서로 다른 말을 했으니까요. 그때 과부 송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소. 아들이 있으면 재산은 아들에게 간다. 그리고 아들이 어리면 어머니가 후견인이 된다. 시아버지도 시동생들도 그 누구도 후견인의 결정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 송 씨는 모두를 불러 모았소. 시아버지, 시동생들, 그리고 첩과 아이까지. 이 아이를 남편의 적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재산을 노리던 자들 모두가 얼어붙었소. 아들이 생기면 그들은 손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과부 송 씨는 첩에게 말했소. 오늘부터 나를 언니라 부르시오. 우리는 한 남자의 여인들이었고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들이요. 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적이 될 수 있었던 두 여인이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덤벼든 자들은 모두 빈손으로 물러났소. 시아버지는 부은을 삭히지 못해 병이 났고 시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과부 송씨는 후견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되었소. 지혜가 탐욕을 이긴 것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송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아버지의 위협도 사기꾼의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지요. 22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싸운다는 것, 그 고독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밤마다 송씨는 죽은 남편의 방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켜두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내일은 누가 덤벼들 것인가, 어떤 수를 써야 하는가, 슬픔조차 사치였던 그 낮들이 송씨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마을의 노파 한 분이었지요. 젊은 과부야, 너의 시어미도 한때는 과부였단다. 그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지 아느냐? 송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파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송씨의 시어머니 역시 젊은 과부였고 똑같이 시가의 탐욕과 싸웠다는 것이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쓴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재산은 아들에게 가고 과부는 그 후견인이 되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송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그런데 죽은 남편의 첩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송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면 어떨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다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송씨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자존심과 재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첩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머리채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언니라 부르겠습니다.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삼게 해주십시오. 첩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간 말입니까? 송씨가 제안한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아이를 적자로 인정하고 첩에게는 언니의 예우를 갖겠다. 대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 관리는 송씨가 맡는다. 첩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는 거래였지요. 천민의 자식이 양반가의 적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미쳤구나. 전현이 미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법적으로 아들이 생긴 이상 재산은 그 아들의 것이고 송씨는 후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손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 박서방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집안의 재산에 손을 대려면 관아의 허가가 필요한데 어느 관리가 어린 고아의 재산을 빼앗는 일에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송씨의 한수가 모든 적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 과부 송씨는 대체 어디서 그 모든 지혜를 얻었을까요? 22살의 나이에 규방 밖을 나서본 적도 없는 여인이 어찌 그리 노련할 수 있었겠어?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소. 송씨의 친정 어머니가 한양 명문가의 서녀 출신이었다는 것이지요. 양반가의 피가 흐르되 인정받지 못한 한, 그것이 딸에게 전해져 더 날카로운 지혜가 되었다는 말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소. 송씨가 시집 오기 전 친정 마을에 떠돌이 책장수가 있었다 하오. 그 책장수가 몰래 건네준 책들 속에 처세술과 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금서였소. 여인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 허나 내가 보기에 가장 큰 스승은 따로 있었소. 바로 고통이요. 시집 와서 겪은 온갖 멸시와 천대,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구박,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단련시켰던 것이지요. 무쇠도 두드려야 칼이 되는 법. 송씨는 매일 밤 이를 악물고 생각했소. 언젠가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리라. 그 다짐이 결국 현실이 되었으니 세상에 헛된 고통은 없는 것이요. 자, 이제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라.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송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첩의 아들을 양자로 삼은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첩이었던 여인은 약속대로 송씨를 언니라 불렀소. 처음엔 어색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진정한 자매처럼 되었다 하오. 둘 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선비가 되었소. 송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친어머니 있던 첩에게도 효도했소. 한 집안에 두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 집안은 평화로웠소. 시아버지는 어찌 되었냐고요? 하하하, 빈손으로 돌아간 뒤 병이 들어 몇 해 못 가 세상을 떠났소. 시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았고 사기꾼은 다른 곳에서 또 사기를 치다 관가에 잡혀갔다 하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소. 허나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제길을 찾아가는 법이요. 과부 송씨가 그러했듯이 말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과부 송씨가 깨달은 것이 있었소. 법과 관례, 그것은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탐욕도, 시동생들의 협박도, 사기꾼의 위조 문서도 모두 법을 내세웠지만 정작 법은 누구 편도 아니었소. 송씨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생각했소. 재산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힘? 아니요. 연줄? 그것도 아니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한 수였소. 그때였소. 죽은 남편의 첩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모두가 송씨의 파멸을 예상했소. 첩의 아들이 적자로 인정되면 과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시아버지는 쾌재를 불렀고 시동생들은 이미 재산을 나눌 궁리했소. 허나 과부 송씨는 웃었소. 그 미소를 본 시안피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요. 송씨가 입을 열었소. 이 아이를 제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소. 스스로 패배를 선언한 것 아니냐고.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승리의 수였소. 조선의 법에서 아들이 있으면 재산은 아들에게 가오. 그리고 어린 아들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겠소?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 아니 이제는 후견인이 된 과부 송씨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요. 시아버지도 시동생들도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소. 법이 송씨의 편이 된 것이요. 첩에게는 언니라 부르되었소. 굴욕이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은혜였소. 첩의 아들이 적자가 되었으니 첩도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니게 된 것이요. 송씨는 적을 만들지 않고 아군을 얻은 것이지요. 시아버지는 부운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갔소. 시동생들은 빈손으로 쫓겨났고 사기꾼은 이미 관아에 끌려간 뒤였소. 탐욕으로 덤벼든 자들은 모두 패배했소. 22세 젊은 과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냈냐고요? 그녀는 싸우지 않았소. 다만 생각했을 뿐이요. 적의 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이 칼을 휘두를 이유를 없애는 것이요.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요 빠른 자의 것도 아니요 세상은 영리한 자의 것이요 과부 송씨처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모든 것을 지킨 자들의 것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쳐볼 때가 되었소. 과부 송씨가 내린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소. 그녀는 첩의 아이를 남편의 적자로 인정하겠다 선언했소.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시동생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요? 하하, 이것이 바로 송씨의 천재적인 두뇌 싸움이었소. 조선의 법에 따르면 아들이 있으면 재산은 아들에게 가오.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의 후견인은 누가 되겠소? 바로 어머니, 과부 송씨 자신이 되는 것이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발을 굴라도 시동생들이 아무리 억울해해도 법 앞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소. 아들의 재산에 손을 대려면 후견인의 허락이 필요한데 그 후견인이 바로 송씨 아니겠소.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철벽을 세운 것이요. 그리고 첩에게는 언니라 부르게 했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되 자신보다 아래에 두지 않고 위로 모신 것이요. 첩은 감격하여 평생 송씨를 따랐고 아이는 두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랐소. 탐욕으로 덤벼든 자들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시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갔고 시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소. 위조 문서를 들고 온 사기꾼은 관아에 끌려갔지요. 22세 젊은 과부가 이 모든 늑대들을 물리친 것이요.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영리한 자의 것이옵니다. 주먹으로 이길 수 없다면 머리로 이기면 되는 것이요. 과부 송씨가 그것을 증명했소. 하하,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소. 달이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시구려.